몇 학번이신 거예요? 66학번입니다. 지금 몇 년- 몇 몇 년생이세요? 년생이세요? 63년생입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210이라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의 IQ를 자랑하며 3살에 책을 발간하고 5살에 여대생과 미팅을 하며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한국이 숨겨온 역사적 천재 김성준 씨를 아시나요? 44살에 5개국어를 하고 나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했던 그분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 아닌 당시 경제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천재, 소년의 피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AI 연구소의 마크 윌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학문적 여정에서 만난 가장 놀라운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만 김성준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한국가가 어떻게 자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세계적 인재로 키워내는지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1978년 서울 영등포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 당시 막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화가 진행되던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김성준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서울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고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사 가정답게 책장에는 항상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죠. 김성준의 부모님은 당시 인터뷰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책에 관심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생후 80일 만에 걸음마를 시작한 성준은 물리적 발달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지 발달이었습니다. 생후 11개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간신히 발음할 때 성준은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새가 날아가요라는 말을 또박또박 말했던 날, 부모님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17개월이 되었을 때 성준은 이미 한글을 완벽히 깨우쳤고 동화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영재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영재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에 모든 국가적 자원이 집중되던 시기였기에 김성준 같은 특별한 아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했죠. 김성준의 어머니 장미영 씨는 아이가 3살 때 이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언어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었죠. 4살이 되기 전에 그는 부모님이 구해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책을 독학으로 마스터했습니다. 집에 있던 러시아 문학 번역본에서 러시아어 알파벳을 발견한 성준은 어머니에게 러시아어 교재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러시아어 교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으로 아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성준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4살이 되던 1982년이었습니다. 당시 KBS에서 방영하던 신동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성준은 생방송에서 중학교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어 시청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방송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과 중국,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도 이 신동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김성준이 5개 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그것도 각 언어별 억양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죠. 언어학자들은 이런 언어 능력은 1000명 중 1명도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본 도쿄대학의 소아발달연구소에서 성준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지능 검사 결과 그의 IQ는 측정 한계점인 200을 넘어 208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 IQ 기록에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마사오 미야자키 교수는 김성준의 언어 습득 속도와 패턴은 기존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평균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성준은 특히 언어의 패턴과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성준의 학습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복 학습과 외부 자극에 의존하는 반면 성준은 책을 통해 언어의 구조를 스스로 분석하고 규칙을 도출해냈습니다. 그의 방에는 항상 20권에서 30권 정도의 책이 쌓여 있었고 그중 절반은 외국어로 된 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운 책들이었습니다. 성준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지식에 목말라하는 아이를 억지로 재우는 것이 매일 밤 가족의 가장 큰 과제였죠. 5살이 되던 1983년 성준은 만국깜짝쇼라는 일본 후지 TV의 인기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출연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등장한 성준은 도쿄대학 교수가 즉석에서 제시한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불과 몇 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어로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이건 마술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고 성준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마술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일본 내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방송 이후 성준의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체계에서는 그의 재능을 수용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특별한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죠. 성준의 부모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면 지루함에 학습 의욕을 잃을 수 있고 상급 학년에 편입시키면 또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사교육을 통해 보충하자니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때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김호준 교수가 성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성준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고 비공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특별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체계 밖에서 이루어진 이 교육은 한국 영재 교육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김호준 교수는 성준은 단순히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성해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언어와 수학 분야에서 그의 능력은 대학 졸업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6살이 되던 해 성준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였는데 성준은 MS-DOS 매뉴얼을 읽고 독학으로 베이직 언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가 만든 첫 프로그램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단어장이었습니다. 성준의 코딩 실력을 본 카이스트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은 10살은 더 된 학생이 만든 줄 알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코드는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 최적화까지 고려한 고급 수준이었죠. 하지만 성준의 재능이 널리 알려질수록 그를 향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도 늘어갔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천재 소년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관심은 성준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점차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1985년 가을 성준의 부모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하고 보다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진 시골로 이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교사 가족으로 소개되었고 성준은 처음으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성준의 재능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가 보이는 놀라운 지식과 통찰력은 선생님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점점 괴짜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의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박미란 선생님은 아이들이 성준을 어렵게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책만 읽는 아이 선생님보다 똑똑한 아이라는 인식이 그를 고립시켰죠.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성준은 대부분 혼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 나도 친구들처럼 그냥 놀고 싶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쉽고 지루해.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 걸까? 일반 학교 교육이 성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부모님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외 유학을 고려했지만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그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정학습과 카이스트 교수들의 비공식적 지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준의 재능은 점차 언어를 넘어 수학과 과학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8살 때는 이미 미적분학을 마스터했고 9살에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은 마치 작은 과학 실험실 같았죠. 그러나 성준에게는 항상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 수진과의 관계였습니다. 2살 위인 수진은 성준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야 했고 부모님의 관심이 항상 동생에게 쏠리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성준은 이런 누나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했고 자신의 재능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10살 생일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해지고 싶어요. 더 이상 특별한 아이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죠. 1988년 성준이 10살이 되던 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에 자신의 발전상을 알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처음으로 영재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했고 김성준의 사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성준의 학습 패턴과 인지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한국 영재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현진 교수는 김성준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중요한 전환점은 성준이 11살이 되던 1989년에 찾아왔습니다. 카이스트는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영재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고 성준은 그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세계적인 영재 교육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영재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이정환 교수는 우리는 김성준을 통해 진정한 영재가 어떤 학습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이 지금의 한국 영재 교육의 토대가 되었죠. 이렇게 김성준은 스스로가 한국 영재 교육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한국 사회에 영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를 둘러싼 고민들은 체계적인 영재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천재 소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초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영재 교육의 미래 컨퍼런스. 청중석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대학 교수들, 그리고 해외의 교육학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카이스트의 이정환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아이가 바로 김성준입니다. 저는 그를 3년간 지도해 왔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에게 가르친다기보다는 그에게서 배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환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현재 우리 교육체계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컨퍼런스는 한국의 영재 교육에 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논의였으며 김성주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현진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김성준과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였습니다. 그의 지능은 표준화된 IQ 검사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죠. 1988년 도쿄대학의 재검사에서는 추정치 208이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12살이 된 성준은 이미 5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양자물리학의 기초까지 독학으로 습득했습니다. 일반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그의 지적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준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는 회상했습니다. 1990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카이스트의 동료들이 그를 소개해 주었어요. 12살 소년이 5개 국어로 저와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턴버그 박사와 성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턴버그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삼원지능 이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스턴버그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내 이론에 대해 알고 있니? 네,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용적 지능의 3가지 구성 요소로 인간의 지능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는 한국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12살 맞습니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너무 놀라서 그래. 내가 내 논문을 읽었다는 게. 영어로 된 원문을 읽었어요. 번역본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 대화는 스턴버그 박사의 1991년 저서 비범한 마음들 엑스트라오더네리 마인즈에 실렸습니다. 김성준은 단순히 언어적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특히 복잡한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타고난 것으로 보였죠. 1990년 중반 성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특별 초청으로 3개월간 그곳에서 언어학과 수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공부하게 된 성준은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성준은 누나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나, 나 정말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 나는 그냥 공부하고 싶을 뿐인데. 교토대학에서의 경험은 성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만났고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영재 교육 시스템은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재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제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당시 성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성준의 시야를 넓혀주었지만 동시에 한국 교육의 현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5월 SBS 특별 다큐멘터리에서 성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해요. 빠른 아이도 느린 아이도 모두 같은 속도로 가야 해요. 이건 마치 다양한 악기들에게 모두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이 발언은 당시 한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비판이었지만 그 통찰력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준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이가 TV에서 한 말 때문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들은 성준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육부는 영재교육에 관한 첫 번째 정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김성준과 그의 가족을 여러 차례 인터뷰했고 그의 학습 패턴과 인지 발달 과정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성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교육부 연구팀장이었던 박정호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교과서적인 영재였어요. 높은 지능, 뛰어난 기억력,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강한 내적 동기.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큰 약점이었죠. 14세가 되던 1992년 성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중학교에 다니면서 카이스트 교수들의 특별 지도를 계속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준의 어머니 장미영 씨의 회고입니다. 엄마, 나는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거기서는 배울 게 없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사회성을 키우려면 또래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성준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은 그에게 너무 쉬웠고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은 어려웠습니다. 첫날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성준의 담임 교사였던 이영희 선생님의 회상입니다. 선생님이 2차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성준이 손을 들고 선생님, 이건 사실 미분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성준을 괴짜로 보기 시작했죠. 수업 시간에 성준은 종종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선생님들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이나 미술 같은 과목에서는 또래보다 서툴렀고 이로 인해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어를 분석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농구공을 던지는 데는 재능이 없었죠. 성준의 체육교사였던 김민수 선생님은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끈기가 놀라웠어요.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 수학적으로 던지는 각도와 힘을 계산했다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던지면 되는 것을 말이죠. 중학교 생활이 지속될수록 성준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준이 갑자기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성준의 부모님은 미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영재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성준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준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돈이 아니라 성준이 미국에서 문화적 충격과 인종차별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1992년 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김성준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안한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일본 교토대학에서의 성준의 활동에 주목했고 그를 미국으로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15살 아이를 혼자 미국에 보낸다는 것이 무척 두려웠죠. 스탠포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은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진지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준의 누나 수진 씨의 회고입니다. 아버지가 성준에게 물었어요. 정말 가고 싶니? 성준의 대답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네,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나중에 꼭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이 결정은 성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재 교육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3년 1월 한국 언론은 천재 소년 김성준, 스탠포드 대학으로라는 헤드라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는 왜 이런 인재를 지키지 못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준의 미국행은 한국 사회에 영재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영재 교육 발전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후에 영재교육진흥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스탠포드에 도착한 성준은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또래 영재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가 특이한 아이가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탠포드의 영재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성준은 후에 회고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관심사와 지식을 이해해 주었죠.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성준은 컴퓨터 과학, 언어학,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의 언어적 재능은 컴퓨터 언어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김성준은 가장 인상적인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스탠포드 언어학과의 존 맥카시 교수는 회상했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그의 접근법은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그는 언어의 패턴을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이를 코드로 구현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1994년 성준이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다중언어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음성 패턴을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성준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스탠포드 컴퓨터 과학과의 제니퍼 위돔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언어학적 직관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했어요. 사실 그의 알고리즘은 현대 음성 인식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의 연구는 IEEE 트랜잭션 온 오디오 프로세싱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는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16세의 학부생이 이런 수준의 연구를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IEEE의 편집장 마이클 브라운은 회고했습니다. 사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그의 나이를 알고 있던 심사위원은 아무도 없었어요. 순전히 연구의 질만으로 평가된 것이죠. 스탠포드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준의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한국의 영재 교육 발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잠재적 영재들이 있지만 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1995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성준은 말했습니다. 영재는 특별한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학습 속도와 깊이를 존중하고 동시에 정서적 발달도 지원해야 해요. 이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육부는 성준을 영재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정부 자문위원이 된 것입니다. 성준은 우리에게 영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영삼 씨는 말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이론적이면서도 매우 실용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영재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1995년 말 성준은 스탠포드 학부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4년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 복수 전공으로 최우등 졸업을 했고, 대학원 진학 제안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MIT, 칼텍, 프린스턴, 하버드. 미국의 모든 명문대가 그를 원했습니다. 스탠포드의 학부 지도교수였던 마이클 자니카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의 선택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성주는 미국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주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거절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1996년 초 19세의 김성주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국은 한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서울공항에는 그를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린 시절 천재 소년으로 떠났던 그가 이제는 세계적인 학자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의 귀국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성준의 귀국은 실제로 한국 영재 교육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준의 기여는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장이었던 박세준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영재교육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의 접근법은 단순히 서구의 모델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었죠. 1997년 영재교육진흥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틀을 제공했고 전국의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조기 발굴, 맞춤형 교육, 전인적 발달 지원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모두 김성준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법안 통과 직후 성준은 카이스트 영재교육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국가연구소 소장이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역량과 비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습니다. 김성준은 영재교육의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서남표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연구소 소장으로서 성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영재 발굴 시스템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준화된 IQ 테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성준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동료 연구원이었던 이지연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영재성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평가했어요. 이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지만 한국의 교육 환경에 맞게 성준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동료 연구원이었던 이지연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영재성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평가했어요. 이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지만 한국의 교육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었죠. 1998년 성준의 지도 아래 한국 최초의 국립영재학교가 대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코리아 사이언스 아카데미라고 불렸으며 과학과 수학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KSA의 교육 방식은 당시 한국 교육계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초대 교장이었던 정민호 박사는 회상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와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따랐고 대학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무엇보다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KSA의 설립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했고 입학 경쟁률은 100대 1을 넘었습니다. KSA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성준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를 키우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들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되기를 바랐죠. KSA의 성공은 이후 한국 전역에 유사한 영재학교들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뒤를 이었고 각 지역에 영재교육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성준의 비전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당시 교육부 영재교육 담당관이었던 김미경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성준이 있었습니다. 2000년 23세의 성준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다중언어 습득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는 교육학계와 언어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세계 여러 대학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성준의 논문은 당시까지의 언어 습득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도교수였던 김현진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수백 명의 다국어 구사자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습득이 인지 발달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박사 학위 취득 후 성준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1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미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했고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준의 비교 연구는 매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앤드류 멜츠호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시스템에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했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가 문화적 맥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였죠. 2001년 성준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4세에 정교수의 경력을 시작한 것은 한국 학계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성준의 첫 강의는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당시 동료 교수였던 박지원 교수는 회고했습니다. 400명 수용 강의실에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렸어요. 그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성준은 영재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의 영재교육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교수님의 가장 큰 업적은 영재교육을 민주화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최지현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재교육이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제공되었지만 성준 교수님은 모든 배경의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2005년 성준은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28세의 나이에 이 상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성준 교수는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성준은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일입니다. 2006년 성준은 한국영재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는 영재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했고 한국의 영재교육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성준 회장의 지도 아래 우리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영재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학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이현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났어요. 2008년 BBC는 한국의 교육혁명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김성준을 아시아의 교육혁명가로 소개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영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 천재 소년의 비전과 헌신 덕분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한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은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성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어떻게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육학 교수 존 해티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성준의 이야기입니다. 한 천재 소년이 어떻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그 혁신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의 여정은 한국의 교육적 가치와 혁신 정신을 잘 보여주며 오늘날 한국이 세계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성준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되었고 김성준은 그 변화의 촉매제였습니다. 오늘날 45세의 김성준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며 계속해서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한 영재교육의 혁명은 이제 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성준은 말했습니다. 교육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꿈은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성준의 이야기는 한 천재 소년의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국 교육의 혁명, 그리고 그 혁명이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성준과 같은 선구자들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시킨 한국 사회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준은 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이란 성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아동심리학자 마이클 톰슨 박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영재 아동들은 종종 책에서 위안과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또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김성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의 작은 아파트. 5살 성준은 이미 집안의 모든 책을 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매주 새로운 책을 구해오려 노력했지만 금방 성준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준이가 4살 때 일이었어요. 성준의 어머니 장미영 씨는 회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성준이 갑자기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읽고 싶어요라고 말하는데 그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5살 아이가 어떻게 도스토옙스키를 알까?
어디서 그런 이름을 들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성준이 혼자서 러시아 문학 안내서를 읽고 있었더군요. 집에 있는 책이 부족하자 성준은 집 근처의 도서관과 서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그의 부모는 그를 근처 도서관으로 데려갔고 성준은 그곳에서 수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성준이가 도서관에서 그렇게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보통 5살 아이는 10분도 가만히 못 앉아 있잖아요. 하지만 성준이는 달랐어요. 한 번 책에 빠지면 4~5시간을 계속 읽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려고 했죠. 서울 노원구 도서관의 사서였던 김영희 씨는 어린 성준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왔어요. 항상 두꺼운 안경을 쓰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죠. 배낭에는 항상 책이 가득했어요. 다 읽은 책을 반납하고 새 책을 빌려가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호기심에 이 책들을 다 읽었니? 라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책의 내용을 줄줄 요약해주는 거예요. 5살짜리가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서관과 서점은 성준의 2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에게 책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성준이 6살 때였어요. 누나 수지는 회상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성준이는 항상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번은 엄마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놀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는데 성준이가 왜요? 책이 훨씬 재미있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성준의 방은 작은 도서관처럼 변해갔습니다. 벽에는 책장이 천장까지 차 있었고 침대 아래와 책상 위에도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독서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성준이의 책장을 보면 그 범위가 정말 다양했어요. 당시 성준의 가정교사였던 박지현 씨는 말합니다. 수학, 물리학, 천문학 책들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 문학, 프랑스 철학, 일본 역사, 아프리카 신화까지. 6살 아이의 방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성준의 독서 습관은 그의 언어 습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흡수했습니다. 성준이는 언어를 배우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어요. 카이스트의 언어학자 이정환 교수는 설명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먼저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우고 문장을 만들어가는 순서로 언어를 배우죠. 하지만 성준이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먼저 전체 텍스트를 읽고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며 언어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를 습득했죠. 이건 성인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성준은 이미 6개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였죠. 게다가 그의 어휘력은 각 언어의 원어민 대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성준이 10살 때 일이었어요. 성준의 러시아어 교사였던 이바노바 교수는 회상합니다. 수업 중에 성준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원문을 인용했는데 그 구절이 너무 정확해서 놀랐어요. 이걸 어디서 배웠니? 라고 물었더니 죄와 벌 원문을 읽었어요. 번역본은 많은 뉘앙스를 놓치는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성준의 책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섰습니다. 책은 그의 정서적 피난처였고 때로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성준이가 9살 때였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성준이를 괴짜 외계인이라고 불렀대요. 집에 돌아온 성준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성준이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괜찮니? 라고 물었더니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책 속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내가 정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준에게 책은 단순한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서 습관은 종종 가족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성준이 11살 때였어요. 누나 수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가 저녁 식사 시간에 성준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3번을 불러도 안 나오길래 제가 성준이 방에 가봤더니 책에 너무 몰입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흔들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엄마는 화가 나서 밥 먹을 때만이라도 책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녁 식사 시간에는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죠. 그게 우리 집의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성준의 책에 대한 집착은 때로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종종 책을 읽느라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성준이 12살 때 한 번은 그가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읽기만 했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기억합니다.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며 그를 설득해 책을 내려놓게 했지만 우리가 방을 나가면 바로 다시 책을 집어들었죠. 결국 책을 강제로 빼앗아야 했어요. 그날 성준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빼앗긴 것처럼. 하지만 성준의 독서 습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 수진과의 관계였죠. 수진이는 성준보다 2살 많았어요. 똑똑한 아이였지만 성준이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가족의 친구였던 김민정 씨는 회상합니다. 수진이가 12, 성준이가 10살 때였어요. 수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전교 2등이었죠. 집안이 축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성준이가 누나, 왜 1등이 아니었어? 라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한순간 얼굴이 굳었죠. 내가 해봐.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대답했어요. 성준이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은 거였겠지만 그 말이 수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수진과 성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수진은 동생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항상 비교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 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은 그녀를 끊임없이 성준과 비교했습니다. 사촌들이 모이는 설날 자리였어요. 수진은 회상합니다. 어른들은 항상 성준이에게 관심이 많았죠. 성준아, 러시아어로 새해 인사 좀 해볼래? 성준아, 이 수학 문제 풀어볼래?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죠. 한 번은 친척 아저씨가 저에게 수진이는 동생처럼 똑똑하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저는 14살이었고 전교 3등이었어요. 다른 가정이었다면 자랑스러워할 성적이었죠. 하지만 성준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준은 누나가 자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알아차렸고 그의 방식대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11살 때였어요. 성준은 회상합니다. 누나가 영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누나가 화를 냈죠. 내가 뭘 안다고 도와준대. 그래서 제가 영어 교과서를 가져와 몇 페이지를 읽었어요. 누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수지는 동생의 도움으로 영어와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결국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성준과 누나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수지는 늘 성준을 보호하려 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학교에서 성준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수진이가 달려가 말리곤 했죠. 한 번은 성준이를 괴롭히던 아이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울면서 왜 모두가 성준이를 이상하게 봐야 해요? 동생이 특별하다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물었죠.
그 순간 저는 수진이가 얼마나 성준이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성준의 사회적 고립은 가족 모두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특히 그의 책 읽는 습관이 실제 세상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가 8살 때 우리는 그를 몇몇 사교 활동에 참여시키려 했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태권도, 축구, 미술 교실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런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단 하나, 과학 실험 클럽만 예외였죠. O projeto 그곳에서는 Juntos 다른 Educar, 영재 que 아이들을 premia 만날 todas 수 as áreas da 있었어요. educação. 과학 실험 클럽에서 성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준호라는 소년이었죠. 준호는 물리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로 성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준호와 성준은 첫 만남부터 통했어요. 클럽의 지도 교사였던 박성훈 씨는 회상합니다. 두 아이가 양자역학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은 마치 2명의 대학 교수를 보는 것 같았죠. 다른 아이들은 그저 멀리서 그들을 구경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우리 모두의 이해 범위를 벗어났으니까요. 성준에게 준호는 책 외에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이 가능했던 존재였습니다. 두 소녀는 함께 실험을 하고 이론을 토론하고 때로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제 세계를 넓혀줬어요. 성준은 회상합니다. 그는 저에게 책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죠. 우정, 공감, 함께 웃는 기쁨 같은 것들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 생각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특별한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성준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성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더 깊이 책 속으로 파고들었죠. 마치 현실에서 더욱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의 이별은 성준이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어요. 준호의 부재는 성준이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 이외에 다른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과학 실험이었죠. 우리 집 안방이 성준이의 실험실이 되었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현미경, 시험관, 화학약품들로 가득했죠. 한 번은 그가 달팽이의 신경계를 연구한다며 집안에 수십 마리의 달팽이를 들여놓았어요. 아내는 비명을 질렀지만 성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허락했죠. 성준의 호기심은 책에서 실제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현미경이었습니다. 10살 생일에 성준이는 고급 현미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수지는 말합니다. 그날부터 그의 방에서는 밤새 불이 켜져 있었죠. 한 번은 제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성준이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노트에는 수십 페이지의 관찰 기록이 빼곡했어요. 저는 그때 성준이가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미경을 통해 성준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미생물, 식물세포, 곤충의 날개 같은 미시 세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그는 자신의 관찰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때로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성준이의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당시 성준이 기록을 본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말합니다. 그가 그린 세포 구조도는 전문 생물학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특히 그가 스스로 개발한 염색 기법으로 미생물의 내부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술은 대학원생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성준의 과학적 호기심은 가정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고급 실험 장비는 비쌌고 교사인 부모님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준이가 11살 때 그는 전자현미경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회상합니다. 당시 전자현미경의 가격은 수천만 원이었죠. 저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성준이에게 그것을 설명했을 때 그의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울었어요.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력감이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깨달았죠. 성준의 부모님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가까운 대학교 생물학과에 성준을 데려가 교수님들에게 특별 허가를 요청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교수들도 성준의 지식과 열정을 본 후에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등학생이 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의 정현우 교수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성준이가 세포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 아이는 특별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때로 대학원생들보다 더 날카롭고 깊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학부생들이 없는 시간에 성준이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죠.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의 경험은 성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전문 환경을 접했고 그곳에서 멘토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정현우 교수님이 첫 번째 진짜 멘토였어요. 성준은 말합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신기한 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과학자로 대해주셨죠. 질문에 바로 답을 주는 대신 스스로 탐구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가르쳐 주셨죠. 실험실에서의 경험은 성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또래 아이들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성준은 대학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학교에서의 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1살 때의 일이에요. 당시 성준의 담임 교사였던 이미경 선생님은 말합니다. 체육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성준이만 혼자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성준이가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성준의 고립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는 그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준이가 12살 때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회상합니다. 학교 발표회 날이었어요. 성준이는 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떨기 시작했어요. 결국 발표를 하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죠. 그날 밤 성준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너무 걱정됐어요.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발표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경험들은 성준의 부모님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의 지적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서적, 사회적 발달 역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상담사는 성준이가 비동기 발달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적으로는 성인 수준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아이라는 거죠. 이런 불균형이 그의 불안과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성준의 부모님은 그의 일상에 더 많은 구조와 안정감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운동 시간 등을 강조했죠. 또한 성준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 일기를 시작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성준이가 매일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 일기는 성준이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12살이 되던 해 성준의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O projeto 카이스트에서 Juntos 운영하는 Educar, 영재 que premia 프로그램에 todas as 참여하게 áreas 된 da 것입니다. educação. 이 프로그램은
성준과 같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영재 프로그램은 성준이에게 구원과도 같았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을 만났죠. 모두가 특별한 재능과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성준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카이스트 프로그램에서 성준은 10명의 다른 영재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수학 천재, 물리학 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밍 천재 등이었죠. 그곳에서 성준이는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어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였던 김지현 박사는 회상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성준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그들은 서로의 언어로 소통했고 비슷한 고민과 기쁨을 나눴어요. 성준이 카이스트 프로그램에 온 첫날,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곳은 책 속의 세계 같아요. 모두가 저를 이해해주는.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그룹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준은 3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미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성준이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프로젝트 멘토였던 이정현 교수는 말합니다. 그가 팀에서 가장 어렸지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했어요. 이것은 성준이에게 귀중한 사회적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국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준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시상식 날, 성준이는 무대 위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공황 발작을 일으켰던 아이가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변화를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프로그램은 성준에게 학문적 도전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정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태양이라는 또래 소년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죠. 성준이와 태양이는 마치 퍼즐 조각 같았어요. 프로그램의 또 다른 멘토였던 박하늘 교수는 말합니다. 성준이는 생물학과 언어에 재능이 있었고 태양이는 컴퓨터와 수학에 능했죠.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어요. 성준과 태양은 방과 후와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프로그래밍을 하고 과학 실험을 하고 때로는 그저 책을 읽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이는 제게 정상적인 아이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성준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보고 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태양이 덕분에 저는 단지 천재 소년이 아니라 그냥 소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의 가족은 성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자주 그들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태양의 부모님은 성준이 평범한 가정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태양이네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성준은 회상합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웃음과 장난이 가득했고 아무도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었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느낌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카이스트 프로그램과 태양과의 우정은 성준의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다른 사람들과 더 편안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자신의 천재성을 숨기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성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회상합니다. 엄마, 저는 보통 아이들과 있을 때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성준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이제 사회적 지능도 발달시키고 있었죠.
카이스트 프로그램의 2년 차에 성준은 자신의 언어 능력을 활용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5개 언어로 된 과학 용어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였죠. 그 사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카이스트의 언어학자 김태희 교수는 말합니다. 각 용어마다 5개 언어로 된 정의와 용례, 그리고 어원 설명까지 있었죠. 이것은 전문 언어학자들의 작업 수준이었어요. 14살 소년의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이 사전 프로젝트는 성준에게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언어와 과학을 결합한 분야, 특히 전산 언어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가 14살 때 그는 저에게 컴퓨터 언어학에 대해 물었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빠,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때 저는 그의 미래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렴풋이 느꼈어요. 15살이 되던 해 성준은 카이스트 프로그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의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를 특별학생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 배출한 놀라운 천재 소년 김성준의 초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IQ 210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년. 5살에 이미 5개 언어를 구사하고 미적분 문제를 푸는 모습에 일본 교수들마저 경악했던 신동, 그리고 책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외로운 영혼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제 15살의 김성준 앞에는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스탠포드에서 그를 특별학생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미국 땅에서 그는 어떤 도전과 시련을 맞이하게 될까요? 천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어린 소년이 세계 최고의 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한국 소년의 여정이 어떻게 한국 교육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소년의 고민과 상처가 어떻게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변모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2부. 잊혀진 천재, 한국 교육을 바꾸다에서 김성준 교수의 놀라운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재 교육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코리아인 김유나였습니다.